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이번에 진행해볼 강좌는 바로 정보보안 기초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보안 공부를 해야 하는 모든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화적인 내용까지 한번 강좌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좌를 듣는 사람이 실제 시험이나 아니면 정보 컴퓨터 임용고시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처리 기사 아니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같이 다양한 시험에도 나올 법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 같은 거를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그렇게 정보보안 기초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보안 개론 책들이나 정보보안 관련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시험에 나올 법한 아니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1강에서는 해킹 혹은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해킹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보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킹이란 개발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창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소한 개발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하다못해 제가 게시판 같은 거를 구현해봐도 제가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단순히는 제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되게 간단하게 설정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한 정말 제가 혹은 개발자가 어떠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창조적으로 그거를 이용한다면 그건 전부 다 해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초기 때 프로그래밍과 해킹에 막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 각종 웹 해킹 툴이나 소켓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이용해서 저희 학교의 수강 신청과 관련한 그러한 시스템을 해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봉사를 시키고 사이버 교육도 이수하고 굉장히 제가 많은 반성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로 저는 굉장히 저희 학교 수강 신청 서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창조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강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사실 해킹의 정의는 단순히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이용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해킹의 정의를 더욱 범죄와 밀접하게 되게 범법적인 그러한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해킹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개발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창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해킹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학설이 있어요. 해킹은 어떤 미국의 MIT 공대의 어디에서 첫 번째로 사용된 말이다. 아니다. 해킹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나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해킹의 어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어원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해킹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암호화 기계인 애니그마와 그 암호화 기계를 해독하는 콜로서스라는 판독기 기계, 이 두 개의 싸움을 보통 해킹의 역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처절한 싸움에서 이러한 해킹의 역사가 나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그것이 거의 정설로서 받아들여져서 많은 교재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그러한 해킹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정보보안의 기본적인 틀을 잡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에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글 혹은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영화 소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이미테이션 게임에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된 것을 보자면 애니그마라는 암호화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 애니그마의 키값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24시간마다 완전히 다른 암호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애니그마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해봤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연합군에서 수재들을 모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앨런 튜링이었어요. 앨런 튜링이 이제 영화 안에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을 맡아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굉장히 셜록으로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기계는 기계로 맞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암호화 기계인 애니그마를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컴퓨터를 개발해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2010년 이전에 많은 교과서에서는 최초의 컴퓨터를 아마 애니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교재들은 콜로서스라는 기계를, 지금 보이는 이 기계가 바로 콜로서스인데요. 암호화 기계인 애니그마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의 전자식 컴퓨터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요즘엔 이렇게 콜로서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요즘 시험 문제 같은 거 풀어보셔도 애니악을 답으로 쓰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화 기계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콜로서스를 만들죠. 애니그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정말 수없이 많은, 경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몇백만 명이 붙더라도 그거를 24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콜로서스라는 걸 개발해서, 이 콜로서스 같은 경우도 연산 자체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군의 특정한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프로그래밍에,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응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했었어요. 정말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영화를 보시면서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앨런 튜링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프로그래머, 해커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콜로서스, 애니그마, 이러한 대치 상태를 영화 속에서 그림으로써 컴퓨터 영화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이렇게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죠. 아마 상도 몇 개 받은 영화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화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았고요. 해킹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인지 콜로서스인지에 대한 질문은, 옛날에는 되게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소개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이 콜로서스를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해킹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렇다면 해킹이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자로 짧은 단어 몇 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커 문화라고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어떠한 활동인데, 어떠한 활동이냐면 하위 문화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킹과 관련한 소개와 목차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킹이 대체 어떤 어원으로 발생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학설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사실 별로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보안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말 어떤 정보보안 개론 책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고 보통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의 3대 요소는 이렇게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해요. 요즘엔 4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3대 요소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말 컴퓨터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말이라든지 인터넷 정보 관리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이런 내용에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항상 말하고 있죠. 이 보안의 3대 요소라는 부분이에요. 즉 보안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기밀성입니다. 자, 기밀성은 confidentiality라는 이렇게 영어로 직역이 가능하고요. 인과된 사용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가 바로 키워드예요.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밀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사실 기밀성과 무결성은 되게 흡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무결성은 정보를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기밀성은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무결성은 정보가 함부로 변경되지 않도록, 즉 무결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가용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영단어 공부할 때 되게 기초 영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용 가능성, 사용 가능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즉 필요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필요할 때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보가 운영이 필요할 때, 정보가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즉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가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안의 3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걸 모르면 정보보안 개론은 사실상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보안의 3대 요소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보보안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이건 뭐 법률적인 부분이긴 한데 가끔씩 이것도 다양한 시험,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법률 안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특정 법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전한 정보통신망 전반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법률안이기도 한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개인정보 같은 걸 다룬다면 반드시 이러한 법안을 참고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 안에서 뭐 각각 사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같은 거를 면밀하게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겠죠. 뭐 그런 전반적인 법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넣어보았고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당장 저도 이제 제가 찍고 있는 강좌에 각종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걸 사용하는데 반드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음악이나 그러한 영상 같은 걸 제가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저작권이 이미 있는 음악 같은 거를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법에 위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전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정보보호 법률 같은 걸 입력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종 법률 정보가 바로 국가정보 사이트와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국가정보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지,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 강도나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제약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인터넷 사회나 정보보안과 관련한 그러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각종 시험이나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킹과 관련한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침해 사고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 관련한 법률 또한 잘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정보보안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의 강좌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실습 또한 많이 해서 정말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많은 지식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